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합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 양측은 공식 일정 없이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일시가 정해졌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날짜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민주당 측도 시간을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며 내실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물밑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뿐 언제 만날지와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이제부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 배석자 등을 포함해 양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24일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한 시간을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내실 있는 만남이 되는 게 중요하니 의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을 앞둔 양측의 사전 조율 작업에서 신중하고 치열한 물밑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여당 선거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측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의견 접근이 쉬운 민생 문제는 일단 의제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하는 현안 등에 대해선 첫 만남 결과가 서로 잘 들었다는 입장만 발표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영수회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담판을 통해 정치인 사면을 합의한 사례도 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는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며 영수회담 의제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속보입니다. 이란이 당장의 대응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의 충돌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후속 공격이 있다면 최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는데요. 헤즈볼라 등을 동원한 대리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변국의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작은 날개가 달린 긴 형체의 쇳덩이가 부서진 채 들판 한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잔해라면서 시아파 민병대 측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산 공대지 미사일 블루 스페로우의 연료 추진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투입해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인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아이들 장난감 같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중대한 후속 공격이 있다면 최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추가 공격이 없다면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양국 모두 확전은 피하려는 모양새지만 긴장감은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보복 공격 대상엔 시리아 군사시설도 포함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이라크 내 옛 친이란 무장단체 주둔지에도 폭격이 발생해 1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공습과의 연관성을 즉각 부인하면서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involved in any offensive operations. What we're focused on, de-escalate tensions, to de-escalate from any potential conflict. 하지만 이란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 주변 세력을 동원한 대리전을 통해 우회적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의 전면전은 피한 이스라엘 수도는 안식일까지 맞아 비교적 평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이 직원과 가족들의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의료계는 정부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잇따라 회의를 가진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일요일에 하던 회의를 하루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전날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대학별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하자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간에 걸친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의협은 현재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다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이라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게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주겠다는 정부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가진 뒤 최소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절한 정부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당장은 정책을 중지를 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으니까요.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난동을 멈추지 않자 결국 공포탄과 실탄에 이어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한 상점 앞에서 멈춰선 50대 남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 이어지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멈춰서 말려봅니다. 그런데 잠시 뒤 50대 남성은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돈을 잘 벌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길래 이제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폭행이.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인 50대 남성에게 나와줄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곳에서 나오자마자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 바로 앞에 있던 신모 경감은 순식간에 이마와 다리가 깊게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문 닫았더니 바로 톱으로 문 열자마자 톱으로 하고 안동 들어가지고. 뒤에 있던 김모 경위와 김모 경사도 팔과 얼굴 등이 베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2발을 쏴 경고했지만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하체를 겨냥해 실탄을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결국 테이저건을 쏴 붙잡았습니다. 무릎으로 막 이제 이렇게 지압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를 묶었더라고. 이렇게 다급하니까 이렇게 못 채우고 여기를 묶은 것 같아. 그래도 계속 간첩 막 간첩이 왔다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은 경찰 3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당국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안에 쳐져 있는 텐트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둘러져 있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구호를 외칩니다. 잠시 후
경찰이 사람들을 묶어 연행합니다. 끌려가는 이들 중에는 히잡처럼 보이는 두건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인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 100명 이상이 검거됐습니다. 컬럼비아대가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요구였습니다. 뉴욕시는 컬럼비아 대학의 요청에 의한 조치였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tudents have a right to free speech, but do not have a right to violate university policies and disrupt learning on campus. 하지만 연행된 학생 중에는 민주당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인 일한 오마르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의 재선 의원인 일한 오마르는 민주당 내 진보 그룹 스쿼드의 주축 인물입니다. 일한 오마르는 딸의 검거 소식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컬럼비아 대학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됐고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들까지 나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대규모 검거 다음 날인 어제 컬럼비아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대학 안팎에서 오히려 더 규모가 커진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항공업계가 비행기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른 탓인데요.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다음 달 국제선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를 2%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주 노선의 편도 요금이 2,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장은 할증료 동결을 결정했지만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만큼 6월 이후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할증료 인상은 유가 때문입니다. 항공사 매출 원가의 30%는 항공유 구입에 사용되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행기 리스료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3,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고 환율이 10원 오르면 전체 27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나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분명히 그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2분기 실적부터 좀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되면 결국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행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여행 취소 사례는 많지 않지만 환율이 나빠진 만큼 해외여행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신규 유입률이 좋지는 않아요. 유의미 할 정도로 꺾였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심리가 조금 저하되는 건 사실인 거고요. 항공사들은 환율 영향이 덜하고 일정이 짧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비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급속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작업한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제약회사의 공장을 3D로 구현한 가상 공간. 아바타로 입장한 직원들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합니다. 가상 공간의 작업대로 실제 공장의 설비들이 작동합니다. 4분의 1 정도의 인력으로 가상에서 운영되어지는 게 현재 공장이 다 반영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고가 떨어진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조치를 해서 바로 개선되게. 라이다 등 첨단 장비가 장착된 지게차가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무게와 크기가 측정되고 사이즈 측정 완료.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 물류 창고에는 작업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한 개의 물류에다 5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게차가 물류를 리프팅하는 순간에 다 자동으로 한 5초 안에 자동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발전 설비처럼 복잡한 장비를 촬영해 설계 도면과 실제 제품을 3D로 직접 비교하고 정확하게 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도 등장했습니다. 모두 실제 사물이나 공간을 가상의 디지털 시스템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현장들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을 관리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디지털 트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 이상 커지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국내 시장 규모가 내년까지 6,100억 원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은데요. 더 나은 장애인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장에 구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분주한 손으로 음료를 만드는 29살 박소영 씨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 바리스타입니다. 중증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많이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 언니랑 같이 차리고 싶어요. 내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을 갖게 된 건 이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면서부터입니다. 벌써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일하는 큰희망이라는 장애인 사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 택배 등 7개 직무를 돌아가며 할 수 있고 박 씨처럼 성과가 좋으면 원하는 직무에 우선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양적 확대에만 좀 몰입되는 느낌이 있고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새 직무를 배우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업체의 비용 부담도 커지긴 합니다. 하지만 적성과 흥미에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성취도도 올라가고 업무 숙련도와 근속률도 올라가는 등 장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좀 더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질적 개선에 앞장서는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계를 능숙히 조작하고 불량 제품을 확인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천선호 씨는 얼마 전 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통상 장애인 일자리는 집중력과 체력 때문에 하루 4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선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많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시간 하면서 일단 월급도 많아지고 능숙한 작업에 서로 격 없이 어울리는 휴게 시간까지 여느 공장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장, 반장, 주임, 대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승진이 가능하고 1년에 4, 5봉씩 올라가고 우리 직원도 똑같이 됩니다. 전일 근무제 도입에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반문했던 직원들은 지금은 8시간 근무를 통한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돈 제일 많이 벌어도 이제 적금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계속 일을 하고 싶고요.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대문학 작품들이 뮤지컬과 연극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상과학부터 느와르까지 장르도 다양한 만큼 기존 무대에서 보기 어렵던 새로운 문법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주말 문화엔톡 임소정 기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6살, 파과의 나이에 청부살인업에 뛰어든 주인공 조각. 60대에 접어든 지금은 흠집난 과일 같은 파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냉혹한 킬러의 세계에서 몸도 마음도 뭉그러진 조각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입니다. 시간이 늙음으로 날 이끌니 이길 수 없다 이제는. 구병모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창작 뮤지컬 파과. 킬러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뮤지컬 장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맨몸 격투와 총격전 등 격렬한 액션씬이 펼쳐집니다. 액션에 대한 그 감동이 전해져야 이 극은 흘러갈 수 있는 극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아서 편집을 하면 그냥 액션 영화가 될 만큼의 액션씬이니까. 소설 속 유려한 문장을 살리기 위해 내레이션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원작 소설에 있는 중요한 대사들이나 문장들은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녹음을 해서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한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라고. 경주마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와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경주마 투데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의해 착취당하는 비인간들의 연대를 다룬 천선난 작가의 SF 소설 1000개의 파랑은 각각 연극과 뮤지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와 호흡을 맞추는
맞춘 콜리예요. 국립극단은 74년 역사상 처음으로 로봇 배우 콜리를 캐스팅했습니다. 그 다른 존재들과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공연에 꼭 로봇 콜리를 무대에 세우고 싶다. 느와르에서 공상과학, 판타지까지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 다른 장르와 결합을 시도하면서 무대 위의 풍경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 꿀벌에 대한 위해성 때문에 유럽에서는 실외 사용이 전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 특히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에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사용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봄 서울에서는 많은 벚나무에 주사 형태로 농약이 주입됐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개화기 농약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2주 전 벚꽃이 만발한 서울 안양천. 벚나무 밑둥마다 무언가 꽂혀 있습니다. 수간주사, 즉 나무주사 형태로 주입되는 농약입니다. 안양천 수백 그루의 벚나무가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성분은 디노테퓨란. 살충제로 널리 쓰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꿀벌 위해성이 크다며 실외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국내에서도 실외에서 뿌리는 것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무 주사로 좀 이렇게 주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주사로 주입된 약성분은 하루가 채 되기 전에 나무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꽃에도 예외 없이 농약이 퍼집니다. 꿀벌처럼 꽃을 찾아오는 곤충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좀 신경계가 교란이 되어서 집으로 찾아가는 길을 잃게 된다든지 또는 점점 이게 건강이 쇠퇴해서 죽게 되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에는 주사 형태로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주입을 자제하라고 권합니다. 관할구청은 꿀벌 위해성 표시가 없는 약제라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체 농약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팀은 농약이 주입된 나무에서 벚꽃을 채취해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벚꽃 1kg당 0.021mg의 디노테퓨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노테퓨란의 경우 고구마, 마늘 등의 잔류 허용치는 1kg당 0.05mg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 신한대의 류첸성 교수. 류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과 꿀벌 군집 붕괴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을 썼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만성적으로 노출된다면 겨울에 꿀벌의 집단 폐사, 즉 군집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If the beehive exposed to a little bit of neonicotinoid in the spring or summertime, the effect will carry over to winter an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colonies. 적은 농도라도 주입된 나무의 수가 많고 또 꽃가루가 퍼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간 역시 위험합니다. Anybody walk through underneath the tree or live nearby the park where has lots of cherry flowers contain a little bit of neonicotinoid. To me, that's a public health concern. 리 교수는 열매를 수확할 것도 아닌 공원의 벚나무에까지 농약을 쓴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네오니코티노이드는 퇴출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 is a compromise between growing enough food for people consumption and also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ut for neonicotinoid, I really believe that they should be banned. 생물 다양성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오니코티노이드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가수들의 축하 공연에 화려한 에어쇼까지 펼치며 김정은 찬양에 집중했는데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 통일전망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양 거리에 난데없이 대규모 콘서트장이 열렸습니다. 김유경 등 북한 인기 여가수들이 등장했고 하늘에선 비행대의 고개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이 행사는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산림집 완공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북한 매체는 평양에 해마다 10,000가구의 산림집을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3년째 달성됐다며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달로 사회주의 부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눈에 띄는 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화성지구 1단계 준공식에선 하루 전이었던 김일성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의 의미를 함께 강조했지만 똑같이 4월 16일에 개최된 올해 준공식에선 김정은의 치적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김일성 생일에는 김정은과 주요 간부들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김정은이 선대와 선을 긋고 독자 노선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태양절 요리축전의 명칭을 전국 요리축전으로 바꾸고 산림집 준공식에 맞춰 김정은의 새 찬양곡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 김정일 생일에는 광명성절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고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아닌 기일의 금수산 궁전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선대지우기에서 비롯됐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12년 차를 맞은 김정은의 요즘 행보는 확실히 선대 후광에 기대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과거의 어떤 후계 구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능력주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중의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 지금 건설업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잇따라 고층 아파트와 고급 식당을 짓고 화려한 준공식으로 극적 효과를 연출하는 것도 김정은이 낙후된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은을 우상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성과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성과가 도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도 모두 김정은이 지게 되는 거죠. 평양과는 달리 여전히 전기는 물론이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방의 현실, 극심한 지역 편차는 북한이 처한 한계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에서 전북이 전병관 선수의 오버헤드킥 원더골을 앞세워 서울을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송민규의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선제골을 얻었는데요. 2대1로 뒤진 상황에선 이영재가 한 박자 빠른 왼발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4분엔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측면에서 김진수의 크로스를 전병관이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료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네요. 전북은 전병관의 결승골로 서울을 꺾고 2연승을 달렸고 8년째 서울전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 LG가 KT를 꺾고 챔프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윤원상 선수가 끝내기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73대 73, LG의 마지막 공격.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요. 측면으로 내주고 윤원상 석점! 버저비터! 극적인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이보다 짜릿한 슛이 있을까요? 비디오 판독을 해보는데 종료 전에 손에서 공이 떠났어요. 윤원상 선수, 오늘은 물 세례를 아무리 맞아도 기분이 좋겠죠? 아, 이런 기분이군요. 네. 저 TV로 보기만 했는데 되게 좋네요. 점프 떴을 때 막 세상이 조용해지더니 네, 그래서 너무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끝내기 버저비터로 LG가 챔프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번트 수비 장면 보시죠. 4명의 선수가 모였는데 충돌을 피하면서 아웃카운트로 잘 연결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모래먼지와 고온 건조함을 해결해줬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도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먹구름이 들어와 전남과 영남 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동해안과 제주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흐리기만 한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는 높아질 텐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1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남동해안 지방으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경상 해안 지방에서는 순간시속 55km 안팎에 달하는 돌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15도 안팎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0도, 대구 19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고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에 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이후에는 주 후반 또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